다음 주제는 공산주의인데요. 막스는 자본주의의 적대적 지배관계로 인한 사회적 불행을 사적 소유 지향에 따르는 긍정적 상태와 대조합니다. 사적 소유는 타인의 새로운 욕구를 이용해 타인의 새로운 희생을 강요하고 타인을 새로운 예속 상태에 빠뜨리고 타인을 새로운 방식의 향락과 경제적 파멸로 몰아간다. 또한 새로운 생산물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은 상호간의 기만이나 상호간 쟁탈의 새로운 가능성이 된다. 그래야 인간은 더욱더 인간으로서 가난해지고 적대적인 존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더 많은 화폐를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사적 소유의 지향은 모든 인간적 감성들과 속성들의 완전한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감성, 속성의 완전한 해방,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뭐 사기치고 남들 두들겨 패고 죽이고 하려는 그런 속성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해방시켜야 되나? 그건 아닐 거겠죠. 그 얘기는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해방을 위해서는 이 감성들이나 속성들이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인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눈은 인간적인 눈이 되고, 왜냐하면 이때 인간적이라는 말은 사회적이라는 말, 다음에 나오지만 사회적이라는 말하고 거의 동의어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혼자 동떨어져서 짐승들과 같이 산다. 그럴 때 인간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때는. 사회 속에 들어가야 인간이 된다. 그 대상은 그래서 사회적 대상이다. 인간을 위해 인간에 산출되는 인간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감성은 사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사태에 관여하게 되고 사태 자체도 그 자체 및 인간에 대해 대상적 인간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런 표현은 조금 또 난해한데요. 사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사태에 관여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순전히 이용해 먹기 위해서만 사태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요거는 칸트의 정언명령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하는 그 전통 속에 막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사상가들도 있습니다. 자연을 그 자체로 좀 유형성에만 비춰서 보지 말고 그 자체로 좀 대할 수 있는 그 독일어 표현으로 즉자라고 그러죠. 안지히 그 자체로 좀 대할 줄 아는 태도. 사람은 그래서 좀 뭐 이게 표가 되는지 돈이 되는지만 보지 말고 인간 그 자체로 좀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이 이제 이때는 좀 막스한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말은 사회적이라는 말과 띄울 수 없는 관계를 지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대상에서 자기를 상쇄시하지 않는 것은 대상이 그에게 인간적 대상 내지 대상적 인간이 되는 경우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대상이 인간에게 사회적 대상으로 되고 인간 자신이 자신에게 사회적 존재가 될 때, 또 사회가 이 대상에게 인간을 위한 존재가 될 때뿐이다. 이 단계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풍부한 인간적 욕구를 가진 풍부한 인간이 나타난다. 이 풍부한 인간,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간. 풍부한 인간이란 인간적인 삶의 표현을 총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간. 즉 자기 자신의 실현을 내적 필연성 내지 필요성을 삼는 인간이다. 이때 타인의 감각이나 정신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직접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도 나의 삶을 표출하는 한 기관으로 될 수도 있다. 또한 부와 마찬가지로 가난까지도 인간적인 사회적 의미를 얻는다. 즉 가난은 인간에게 가장 큰 부인 타인을 욕구로서 느끼게 하는 수동적 유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저는 이 막스 욕을 전체에서 제일 감명 깊은 구절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큰 부는 타인이다. 그거를 타인을 욕구로 느끼게 하는 수동적 유대가 바로 또 가난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는 이와 같이 풍부한 모든 본질을 갖춘 인간, 즉 풍부한 감성을 모두 갖춘 사려 깊은 인간,
이러한 인간을 그 사회의 지속적인 현실로서 생각한다. 이로써 가능해지는 공산주의는 뭐 완성된 자연주의이자 인간주의고 또 완성된 인간주의이자 자연주의다. 이런 거는 뭐 포에르바하적인 표현이죠. 이런 걸로 존재한다. 이 공산주의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갈등을 진정으로 해결하고 실존과 본질, 대상화와 자기확증, 자유와 필연, 개별과 유의 갈등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역사의 해결된 수수께끼고 더욱이 자신이 이 해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포에르바하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는 인간과 자연이 완성된 본질적 통일이며 자연의 참다운 부활이며 인간이 관철된 자연주의며 자연이 관철된 인간주의다. 이때 자연과학은 인간에 대한 과학과 하나가 되고 산업을 통해 생성되는 자연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적 자연으로 파악됩니다. 또 역사는 자연사의 일부로 파악됩니다. 여기는 포에르바하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이제 산업이라는 게 들어가죠. 산업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이잖아요. 포에르바하는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실천적인 부분이 빈약하죠. 사회주의적 인간에게 이른바 세계사 전체는 인간적 노동에 의한 인간의 산출, 인간을 위한 자연생성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므로 사회주의적 인간은 그 자신에 의한 그 자신의 탄생과 생성 과정에 대한 분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의 부정, 그러니까 무신론이나 또는 사유재산의 지향에 의해 매개될 필요도 없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 사회주의로서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막스의 말 그대로의 표현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사회주의로서의 사회주의라는 말로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종교의 지향에 매개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긍정적인 자기의식이고 이제 종교가 필요 없어지는 단계. 그 현실 생활도 더 이상 사적소유의 지향인 공산주의 문제의식이 이제 이미 다 필요 없어지는 단계. 그것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인간의 긍정적 현실.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궁극적인 단계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로서의 사회주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분업의 폐해를 극복한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을 그려놓는 독일 이데올로기 목가적 이미지 또는 자본론에 잠시 등장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독일어판에는 개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들로 돼 있죠. 인간들의 연합. 또는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연합 이런 말도 쓰고 필연의 왕국으로부터 자유의 왕국으로의 인류의 비합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막스가 고타강령 비판에서 그려놓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 거기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에서 즉 개인이 분업에 복종하는 예속 상태가 사라지고 이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대립도 사라진 후에 그러니까 분업을 극복하는 게 아주 궁극적인 것이긴 하죠.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1차적인 생활 욕구로 된 후에 요거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 노동이 1차적인 생활 욕구로 되는 것이 다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철저히 내면화됐을 때는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죠.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무튼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서의 노동이 생활 수단을 넘어서서 재밌어서 할 수 있는 단계다. 개인들이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성장하고 그래서 막스주의는 분명히 생산력 성장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생산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성장률 이런 거 얘기하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게 그러니까 노동을 절약해서 물질 대사를 수행하는 그래서 필요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자유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생산력의 증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적 부의 모든 분천이 흘러넘치고 난 후에 그때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 편협과 한계가 극복되고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됩니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이처럼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는 소유관계나 생산력 발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욕구의 근본적 변화와 더불어 구현되는 것이라고 파악됩니다. 현실적으로 정치혁명을 통해 사적 소유 지향이 일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즉각 인간 욕구가 그에 부합하는 성격을 얻지는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기는 초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아직 그 모태인 낡은 사회의 모반이 모든 면에서 경제적, 윤리적, 정신적으로도 아직도 들러붙어 있다. 그와 같은 욕구의 근본 변화를 위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장구한 갈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실 사회주의 도래가 임박한 시점에 레닌은 그러한 욕구 변화 문제를 미래의 국가 사멸과 묶어서 습관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습관화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트로츠키는 영구혁명의 주요 특징으로서는 연속혁명, 세계혁명, 더불어서 사회주의 혁명 자체의 항구적인 내적 투쟁의 측면, 말 그대로 영구혁명이라는 개념을 얘기하죠. 현실사회주의 운동은 이 장관 과정의 출발선인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 내외의 자본 권력과 치른 전쟁에서 일단 패배한 거죠. 이를 거울 삼아 생각하면 욕구와 습관의 문제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 말끔히 풀릴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기존의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욕구 구조를 바꾸는 운동들, 확대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상태를 지향하는 현실적인 운동을 공산주의라고 일컫는다 하는 그 태제, 이거는 현재의 지배적인 의식이나 욕구의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절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욕구, 의식 변화 강조한다고 해서 국가 권력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가 불편하다거나 건너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막스는 이 최초 형태의 공산주의를 사적 소유의 보편화 내지 완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우선 물적 소유의 지배가 너무 크게 공산주의에 맞서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사적 소유로 만인이 차지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때는 공산주의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재능 등을 무시하려 듭니다. 낮은 단계, 최초의 단계. 여기서는 육체적이고 직접적인 소유가 생활과 생존의 유일한 목적으로 여겨집니다. 노동자라는 규정은 지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인에게 확장된다. 이러한 공산주의 운동은 여성을 공동체의 공유 재산으로 하려는 동물적인 형태로까지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 공산주의는 인간의 인격성을 도처에서 부정하는 것이므로 다름 아닌 이 인격성의 부정이 사적 소유의 철저한 표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막스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관계에서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인간적인 욕구로 되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는 이 최초 단계의 공산주의는 사적 소유를 넘어서기는커녕 아직 사적 소유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막스는 민주주의적인 것 아니면 전제주의적이든 어떤 정치적 성격을 띠는 공산주의 그리고 국가를 지향하되 사적 소유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욕구 인간적 본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사적 소유에 사로잡혀 오염되어 있는 공산주의라는 걸 설정합니다. 최초의 조향 공산주의보다는 이 둘째 단계의 공산주의가 대체로 현실사회주의나 낮은 단계 공산주의 사회에 더 가까울 겁니다. 이 두 단계의 공산주의는 궁극적인 단계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로서의 사회주의와는 아직 거리가 멀죠. 경제 척고 시대, 그러니까 48년 혁명기의 현실적인 공산주의 운동은 최초의 단계와 둘째 단계 사이에 걸쳐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막스는 이 공산주의 자체가 인간 발전의 목표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그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산주의는 부정의 부정으로서의 긍정이며 따라서 바로 가까이에 다가온 역사적 발전의 필연적인 인간의 해방과 회복의 현실적 계기다. 공산주의는 바로 가까이에 다가온 미래의 필연적 형태이며 활동적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48년 6월 학살과 혁명 좌절 이후에 장기간의 지속적인 작업에 몰입하던 그 막스는 1871년의 파리 고민에서 그 필연적 형태와 활동적 원리가 현실적으로 출현했다고 보았습니다. 엥겔스는 파리 고민을 이렇게 평가하죠. 사회민주주의 속물들은 최근 또 한번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에 대해 건강상 유익한 공포에 휩쓰이게 되었다. 좋다. 신사 여러분. 이러한 독재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으신가? 파리 고민을 보라.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리 고민은 고민전사들에 대한 학살로 끝났지만 사회주의로서의 사회주의, 즉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의 사회를 향해 총체적 인간 해방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 구지배 세력의 반격에 대응하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두 단락은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실천적 유물론이라는 제목은 이 막스는 경철 초고에서 포에르바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썼지만 이미 포에르바하와는 성격이 다른 그런 유물론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했던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 실천적인 문제를 전면에 놓고 있는 것. 그래서 막스는 자신의 유물론을 실천적 유물론이라고 의식을 했죠. 이 알투세르는 인식론적 단절 개념으로다가 이제 요 경철 초고를 좀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인 작품이다라고 떼내고 그 이후 과학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했죠. 굉장히 정성 들여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경철 초고가 이게 뭐 부르주아들을 위한 아니면 서구 막스주의자들을 위한 것처럼 얘기가 돼버리고 그래서 또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해겔 연구도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풍토가 좀 조성이 됐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인식론적 단절보다는 오히려 그 단절이 아니라 포에르바하와 헤겔을 비판적으로 종합하는, 그래서 지양하는, 그래서 유물변증법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헤겔과 대조할 때는 유물론적인 변증법이고, 또 포에르바하와 대조할 때는 변증법적 유물론이고, 또 실천적 유물론이고, 그런 성격의 이론을 전개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단절 개념을 굳이 쓴다면 인식론적 단절은 그래서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계승했다는 거죠. 막스 입장에서는 헤겔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변증법을 끌고 간다. 포에르바하라도 버리지 않는다. 유물론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단절을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어느 시점에서 막스는 이미 경철 초고 이전 단계, 헤겔 법찰 비판 시험이라든지 또는 뭐 유대인 문제라든지 이 정도에서도 벌써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자연 상태로 보아온 스미스나 리카르도의 그 부르주아 경제학과 달리 자본주의가 세계사 속에서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산 양식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전제를 확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세계사적인 지식사에서 세계사적인 전환이다. 세계사적 전제 전환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사적인 거죠, 사실. 그 이후에 막스가 불러일으킨 파장들, 정치적인 변화들 이런 거 생각하면 엄청난 건데 그 전환이 이미 경철 초고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헤겔로부터 막스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헤겔 변증법의 합리적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요거는 또 아도르노가 참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 논지의 비춰보면 어떤 거냐면 현실의 본질적 가변성 이거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개념 운동을 중요시한 거, 도식이 아니라 사태 자체에 충실코자 하는 점, 주체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하는 점, 추상에서 구체가 상승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는 점, 내재 비판을 적극 활용하는 점, 현실 재반 모순과 적대 관계들을 은폐하지 않는 점, 대리물의 통일과 상호 이행 및 전도를 주시하는 점 등등, 이게 헤겔 변증법에서 막스가 받아들이는 합리적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막스의 변증법은 막스의 유물론은 변혁적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 거꾸로 하면 유물론적 변증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혁이론은 그래서 이 과학적인 요소와 변혁적 계기가 하나로 통일이 돼야만 가능하다. 하나는 과학의 이름으로 변혁적 의지, 변혁적인
시각, 변혁적인 전제들을 버리면은 변혁 이론이 될 수가 없다. 또 변혁적 의지만 가지고 과학을 소홀히 하면은 뭐 번번이 깨지고 조롱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막스가 지금 경철 초고에서 지금 끊임없이 얘기했던 양극화 문제, 소외 문제, 사적 소외 문제,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이 국민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미 밝혀놓은 자료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현실을 냉철하게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성격을 띠면서도 거기에는 변혁의 불가피성, 가능성 이걸 전제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증적 과학 너머의 어떤 인식상들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혁 이론이라는 거는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법칙이라고 여겨지는 것조차 실천을 통해 이게 개조될 수 있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사적 소외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해버리면 소외된 노동도 거의 법칙적으로 이건 불가피하게 돼버리는데 분업도 불가피하고 등등이죠. 그런 사적 소외 필연성을 부인하고 다른 생산관계가 가능하다고 전제하면 사용가치 근거에서 얼마든지 경제가 돌아간다 하면은 소외된 노동에서 벗어나는 길이 조금씩 열릴 것이다. 소외된 노동의 필연성 의미를 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다른 생산관계 구현 방법에 대한 인식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과학적 계기와 변혁적 계기의 성공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변혁 이론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학에는 전제 조건이 없냐? 그건 아니죠. 경철 초고에는 예를 들어서 동물적 욕구 충족만으로 그것도 불충분한 충족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건 전제하고 있어요. 매음과 인신매매 따위 국민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대충 묵인하고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점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걸 증명하지는 않죠. 또 소외된 노동은 현실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하는 것도 전제하죠. 논증하기보다는. 이런 전제 없이 소외된 노동과 사적 소외 불가피한 현실로 전제하는 국민경제학과 막스 이론이 각각 그 비참한 당대 현실에서 선별을 내는 자료의 종류나 그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의미는 다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로부터 추론되는 실천적 결론도 당연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또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막스의 변혁 이론은 이 적대적 지배관계를 바깥에서 보면서 이렇게 초월적으로 정리하는 이 사회적 갈등 내지 적대적 지배관계 바깥에서 신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배관계 내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특히 프롤레타리아트의 눈으로 지배관계 극복을 위한 전략을 제공한다. 이런 위치 설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신자파 이론들이 왠지 모르게 그 바깥에서 이렇게 굽어보면서 논평을 하는 느낌을 많이 주죠. 근데 이런 장기전을 위한 이제 포괄적 전략 가운데 경철 초고는 특히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쟁이 왜 불가피하냐. 자본 독재 또는 자본주의 사적 소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 하는 불가피한 이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하는 지향점을 밝힌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그 후에 이제 막스 이론들이 점점 더 전략 문제로 더 많이 들어가고 세분화되고 경철 초고는 그 후보다는 더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런 목적의식의 문제 어떤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건가라는 그런 장기적인 틀 이런 거를 생각했던 그런 위치 내지 의미가 있는 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막스 얘기하려면 경철 초고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경철 초고에서 쭉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만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래도
뭐 전쟁 위기도 막 코앞에 나와 있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AI부터 해서 생산력 증대를 통해서 자동화, 무인화 하면서 대량 해고 위험이 막 다가오고 있고, 환경 재앙 그냥 코앞에 와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대한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 파국 앞에서 우리가 그냥 무기력한 방관자를 머물 거냐, 아니면 극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라도 할 것이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 선택이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선동적으로 얘기하자면 싸웁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